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한 일대기와 안창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포부, 애국혼, 민족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언론계에서 일하고 있을 때 우리 독립운동사를 연구하시는 원로 되신 분 몇 분에게 물었어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살아서 해방 후에 국가 건설의 최고 수반이 될 만한 인물은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하고 몇 분한테 물었더니 대부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보제 이상설 선생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두 분은 한결같이 폭이 넓고 식견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결단력을 갖고 화평 지도자다.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비전을 갖춘 지도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강대국 두 나라가 남북을 분단해서 지배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좌파와 우파, 친일파와 매국노, 독립운동가, 각양각색의 이데올로기, 이념 대결 이런 상황에서 정파 간의 이해를 조정을 하고 국민을 화합시키고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적격자 중에 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다. 안타깝게도 그 두 분은 해방을 보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에 이상설 선생은 러시아 땅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제에 끌려와서 강제로 상하이에서 국내로 송환돼서 옥고를 치르고 그 병세병환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해방전국에서 단안한 다양한 대립과 갈등 이것을 통합할 수 있었던 두 지도자를 우리는 모시지 못한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도산 안창호 선생 하면은 모르는 분이 없지요. 초등학생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안창호, 도산 하면은 대부분이 많이 압니다. 또 교과서라든가 여러 자료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실상 안창호 선생이 무슨 일을 했는가? 안창호 선생의 사상과 철학, 이념과 비전, 활동과 투쟁 이런 부분들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추상적인 부분밖에는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상식적인 지식의 무지라는 말이 있지요. 상식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데 실상은 잘 모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소중함을 잘 모르고 그 진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사물들이 들어있지요.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최근에 황사라든가 중국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 그래서 공기의 소중함을 새롭게 알듯이 우리 역사 인물들에 대해서도 귀하고 소중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시던 분들을 덜어는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안다고 해도 추상적으로밖에 모르는, 그래서 상식적인 지식의 무지, 이런 경우가 도산 선생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산 선생은 60평생 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참 많이 애쓰신 대표적인 애국자의 한 분입니다.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마는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신민회를 조직하고 흥사단을 조직하고 민족 유일당 운동을 벌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한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실상은, 실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안창호 선생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태산북두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지요. 하도 업적이 많아서, 역할이 많아서 어느 것을 앞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편의대로, 임의대로 몇 가지를 정리한다면, 첫째는 1907년 미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국내에서
전덕기 목사, 양기탁 선생, 안태국 선생, 이회영 선생, 이동희 선생, 신채호 선생, 노백린 선생, 이런 당대의 깨어있는 선각자들, 민족주의자들, 지식인들하고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만든 겁니다. 신민회라는 것은 신자는 새 신자, 백성 민자, 새로운 백성, 새로운 시대, 국민 주권. 지금 우리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런 것을 헌법에도 나와 있고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1907년 110년 전쯤에 신민이라는 용어는 생소했지요. 그때는 신민이라 그러면 신하신자, 백성민자. 위에는 왕이 있고 밑에는 백성. 그 신하신자의 신자를 새로운 신자, 새 백성, 새 민족, 새 국민,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이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비밀 결사 조직으로서 몇 가지 목표를 내세웠어요. 나라가 외적에게 침탈돼서 국권을 빼앗기고 있는 시점이니까 국권 회복을 도모한다. 1910년까지는 그런 대로 아직 일제가 통감부가 우리 국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왕이 허수아비지만 순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독립국가인 셈이었지요. 그래서 그때는 독립운동이라고 안 하고 국권 회복, 빼앗긴 국권을 침탈되고 있는 국권을 회복한다. 그걸 첫째 목표로 내세워서 국권 회복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국가에 힘이 없어서 외적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으니까 실력을 양성하자. 청년들을 가르치고 산업을 부흥시키고 군인을 양성하고 외교를 강화하고 해서 당당한 주권 국가를 만들자. 실력 양성. 셋째는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국권 회복 운동이 쉽지 않으니까 해외에다 무관학교를 만들자. 해외에 중국이나 만주, 러시아, 몽골 이런 데가 물색이 됐었죠, 나중에. 그러다가 결국은 만주에다가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해외에다가 무장 사관학교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이 신민회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 언론 창달, 대한매일신보를 신채호 선생, 박은식 선생, 양기탁 선생 이런 우리 민족 언론인들이 중심이 됐던 대한매일신보를 그때 만든 겁니다.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서 근대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제안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많이 실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모태 역할을 했다. 1919년 3월 1일부터 3월, 4월 두 달 동안 조선에서는 당시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지요. 조선에서는 전국 18개 도에서 220만 명, 10분의 1 이상이 독립만세를 외쳤지요. 신분, 직업, 성별, 귀천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기생들까지도 거리에 나와서 일제와 싸우고 순경들하고 일본 헌병들하고 싸우면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노비, 천민들까지도 독립만세를 외쳤지요. 소수의 친일파들, 을사오적, 경술 국지대 7적 이런 자들 소수를 빼고는 조선에 우리 대한에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결국은 민주공화제를 부르짖었고 그런 덕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 당시 임시정부의 울타리를 짠 사람이 만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때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도산을 국무총리 서리 겸 내무총장으로 지명을 했죠. 당시 헌법에 의해서 국무총리를 이승만, 미국에 있는 이승만을 뽑았는데 이승만은 미국에서 상하이로 오지 않고 1년 반 후에야 왔습니다. 그리고 이승만뿐만 아니라 정부, 우리 지금으로 보면 장관급
부장급들은 대부분이 해외에 제3국에 있어서 거의 상하이 현장에는 못 오고 유일하게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설이었던 안창호 선생만 부장급에서는 임시정부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기 운영은 도산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운영한 겁니다.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 두드러졌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연통제, 조국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비밀 조직을 통해서 군 면 단위까지 비밀 조직을 설치해서 독립자금을 모으고 청년들을 상하이로 불러서 임시정부에 참여시키게 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연통제입니다. 그런데 1년쯤 후에 일제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국내 조직이 끝나버렸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감옥에 가고 정부에서 임시정부를 도왔던 독립자금은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임시정부는 아주 먹고 살기도 힘든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연통제를 만들어서 국내 조직과 활성화를 시켰던 게 도산 선생의 역할이고 그리고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만들었어요. 국내에서는 이미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이 일제강점이 되면서부터 폐간돼 버리고 그래서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끼리의 정보, 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일제와 싸워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론, 또 독립운동의 여러 가지 전략, 소식 이런 것을 중심이 되고 또 외국에 대해서는 일제의 야만을 폭로하는 그런 신문, 이런 신문을 만들고 임시정부를 초기에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쯤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상하이로 귀임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1년여 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을 당했어요. 헌재에서 탄핵을 됐는데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근현대사에서 이승만 박사가 탄핵이 받은 제1호가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탄핵이 돼서 다시 하와이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후에 임시정부는 상당히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초기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도산 선생이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1년 반여 동안은 아주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지금도 독립신문, 연통제 이런 기여는 독립운동사에 크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유일 독립당을 조직을 한 겁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이승만 박사가 탄핵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후에 임시정부는 상당히 분열상을 면치 못했어요. 특히 그 러시아 레닌 정부가 지원해주는 독립기금을 일부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 착복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 또 지역색, 정파색, 이념색 여러 가지 분란 때문에 임시정부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그때 한국 유일 독립당, 좌파든 우파든 지역 영남파든 호남파든 충청파든 경기파든 이북파든 통합을 해서 독립운동 단체를 역량을 키워나가자 이런 역할을 해서 결국은 한국 유일당 운동이 성공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통합운동을 벌였고 그리고 해외 각 지역, 만주, 러시아, 미국, 하와이 이런 데를 순방을 하면서 교포들을 설득해서 독립기금을 모금하고 유일당 운동을 전개하고 했던 것은 도산 선생의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흥사단을 만든 겁니다. 1913년 5월 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의 8도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흥사단을 만들었는데 세 가지 목표가 있었지요. 덕, 인덕,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 해서 덕체.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날로 발전하고 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비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봉건적인 유학에만 취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신학문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지식, 체육, 덕,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는, 그리고 건전한 인격을 둬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흥사단을 만들었죠. 1913년에 만든 흥사단이 지금도 서울 종로 대학로에는 흥사단 본부가 있죠. 100년이 넘은 우리 근대사의 단체 중에서 흥사단이 유일합니다. 그 흥사단을 만든 게 도산 선생이죠. 흥사단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산 선생의 인격에 바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수명이 그렇게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 독립당을 만든 겁니다. 이것도 1930년대 초에 한국 독립당, 한독당, 줄여서 한독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는데 당강, 당정책, 대강, 대의 이런 것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민주국가를 건설하고 안으로는 국민 각계의 균등 생활을 목표로 하고 밖으로는 민족과 국가와의 평등을 실현하고 세계화하는 세계 일가를 이루는 마치 조소왕 선생의 상균주의와 비슷한 거죠. 이런 것을 도산 선생은 대공주의, 큰 대자 공화국 함께하는 공자, 대공주의라고 불렀어요. 내용은 조소왕 선생의 상균주의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상균주의보다도 오히려 먼저 1928년에 상하이 망명지에서 대공주의를 내세웠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이질적인 단체들을 통합을 하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덕을 쌓아라, 건강을, 신체를 단련해라, 지식을 갖춰라 이런 강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대공주의 사상은 어떤 건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경세적으로 본 대공주의는 이상사회 건설의 설계도니,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나 덕을 갖추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지식을 갖추는 것은 이상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조직, 어느 단체, 어느 국민,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덕이 없는 인물, 건강을 스스로 포기하는 인물, 지식이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듯이 도산 선생은 이 대공주의에서 이걸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산은 침략주의에 대한 민족 해방 사상, 일본 강도 집단의 침략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민족 해방 사상, 정치적으로는 민주사상, 공화주의, 경제적으로는 착취가 없는 민본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주장했던 민유, 민치, 민영, 그리고 중국의 손문 선생이 주장했던 민족, 민권, 민생,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더불어 살고 공화주의로 살고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 대공주의의 본질이었습니다. 최근에 105살로 돌아가신 도산 선생의 그 비서, 한때는 비서실장도 하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그분 성함이 구익균 선생이라고 혹시 기억하실 분은 있겠습니다만은, 도산 선생의 대공주의는 김구 선생이 가장 좋아했고 김구 선생이 도산을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다, 그런 증언을 남긴 바가 있어요. 제가 도산 선생의 평전을 쓰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몇 가지 전제를 내세웠습니다. 도산은 웅병가였으나 선동가는 아니었다. 연설을 참 잘했어요. 뒤에 나올 겁니다마는 그 도산 선생,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그런 정도로 웅병가였습니다. 그러나 선동가는 아니었어요. 진정한 웅병가는 선동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도산은 기독교인이었으나 복음주의자는 아니었다. 도산은 경륜가였으나 허장성세가 없었다. 우리 사회 역시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 들어는
정제되지 않는 그런 허장성세를 내세우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진정한 경륜가는 허장성세가 없는 것이지요. 도산선생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언행이 일치된 대표적인 그런 경세가였습니다. 도산은 무장투쟁론자였으나 저돌적이지는 않았다.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 진영에서는 민족세력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독립운동 방향이 있었지요. 외교론, 실력양성론, 무장투쟁론, 아나키즘 이론, 사회주의 계열. 그런데 다산은 무장투쟁론입니다.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제를 물리쳐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도산 선생 밑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변절한 사람이 춘원 이광수, 주요한 이런 사람들이 도산 전기를 쓰면서 도산은 신사다. 영국 신사, 젠틀맨에 못지않는 신사다 해가지고 진짜로는 대단히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그런 투사인데 마치 신사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평전 제목의 이름을 투사와 신사 도산 안창호라고 붙였어요. 도산은 결코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신사가 아니라 진짜 신사는 또 그런 것도 아니죠. 투사이면서 신사였다. 실력 양성론자였으나 대일 타협론자는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 상당수 지도층 인사들이 실력 양성론을 폈어요. 좋은 거죠.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일제에게 병탄당했으니까 실력을 키우자. 이것 자체는 목표 자체는 참 좋았는데 국내에서 1930년대가 되면서 실력 양성론자들이 대부분이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도산은 실력 양성론자였으나 일제와 타협하지는 않았다. 도산 선생은 고매한 인격주의자지만 문약하지는 않았다. 조선 선비들 중에서 상당수가 문약했죠. 우리가 그 문약하다 보니까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됐는데 도산 선생 같은 분은 대단한 인격주의자예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약속은 철석같이 지키고 자신의 철학과 비전, 인격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지행일치했던 성각자인데 결코 그렇다고 문약하지는 않았다. 앞서 말씀드린 투사이면서 신사였다. 안창호 선생은 점진론을 부르짖었으나 패배주의자는 아니다. 일제는 당시 세계적인 강국이었습니다. 조선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서 전투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일본한테 먹히고 말았지요. 일본은 청일전쟁, 로일전쟁을 해서 대륙 세력 두 나라를 제압을 했고 미국하고 영국하고는 동맹을 맺어서 세계적인 강국이 돼 있었을 때인데 이런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는 전략과 방법, 우리의 무장투쟁, 실력 양성, 외교론 이런 것을 차분히 해서 일제와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점진론을 부르짖었으나 패배주의자는 아니었다. 실력 양성론자들이 나중에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하다가 패배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일제가 저렇게 강한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일제를 이길 수 있겠는가. 차라리 일제와 타협을 해서 자치라도 얻어내자. 그런 게 실력 양성론자들의 변절한 이유였죠. 그런데 안창호 선생은 패배주의자는 아니었다. 끝까지 무장투쟁론자였다. 안창호 선생은 정치적이었지만 협잡꾼은 아니었다. 정치인들 중에 협잡으로 소고랑 찬 사람들이 참 너무 많죠, 지금.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협잡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적지가 않고 오늘 또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생애를 훑어봐도 협잡이라는 협자조차도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일제강점기를 살면서도 항상 성품은 온화하고 그러면서도 무슨 결정을 하면은 실천력이 뚝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온화한 성품에 가진 분들이 실천력이 좀 약한 편인데 안창호 선생은 실천력도 있고 그리고 성격과 성품이 대단히 온화했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참 많았고 변절자들도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독선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대단히 박학다식했어요. 아는 게 참 많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주유를 하고 워낙 또 총명했고 그래서 박학다식했지만 교만하지가 않았어요. 흔히 지식인들이라든가 언론인들, 정치인들 보면은 좀 많이 뭘 안다는 사람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드문데 안창호 선생은 그렇게 박학다식하고 경륜과 철학이 출중했는데도 전혀 교만한 대목이 없을 정도로 온화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중국까지 일제가 침략을 해서 중일전쟁을 벌이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수색을 하고 밀정을 보내서 탄압을 하고 그랬을 때에 몽골에다가 이상촌을 건설을 해서 조국 해방 전사를 키우고 물산을 장려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려고 이상촌 건설에 노력을 했으나 결코 유토피아주의자는 아니었다. 더러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변절을 해서 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변신을 해서 독재 세력에 4대 세력에 부역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고 또 일제강점기에도 이상촌 운동을 편 독립운동가들도 더러 있었지만 안창호 선생은 유토피아 건설을 주장하면서도 이상촌 건설을 주장하면서도 본인은 거기에 침몰하거나 유토피아를 신봉하지는 않았다. 유토피아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런 사회를 건설하자고 앞장섰지만 본인 스스로는 거기에 매몰되지는 않았다. 안창호 선생은 1878년 11월 달에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별로 그 선대들을 족보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인재가 없는 평범한 그러나 가난하지만 아버지는 몰락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상당히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밑에서 한문 수학을 하고 한학을 하면서 13살 때까지 서당에 다니면서 동몽선습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수학을 배우고 그러다가 1894년, 93년 그 무렵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일본하고 청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엉뚱하게 전쟁은 청일 간에 벌어졌는데 조선에서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성이 그때 그 전쟁 때문에 황폐화가 된 걸 보고 아직 어린 때인데 민족이 결의가 국가가 힘이 없기 때문에 외국이 전쟁을 지네 땅에서 지네 나라에서 하지 않고 엉뚱하게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데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것을 지켜보고 그 평양성이 황폐화된 것을 지켜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때 민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구세학당, 그 언더우드 박사가 만들었던 구세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18살 때에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서재필 박사가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문을 만들고 그랬던 서재필 박사가 만든 독립협회에 참여를 해서 소년 회원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어떤 선배나 친구나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으로 어린 소년이 독립협회에 가입을 해서 신진 문명, 서양 문명을 배우고 독립정신을 키우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무렵에 13살 때 집안에서 맺어준 이혜련이라는 소녀와 13살짜리인데 약혼을 합니다. 그 약혼녀 혜련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동생과 약혼녀를 글 공부를 시킵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여성들도 배우지 않고서는 한 가정이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서울로 상경해서 학교를 보내죠. 그리고 19살 때 평양에 있는 쾌재정이라는 정자에서 수백 명의 평양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때 만민공동회가 주체가 된 그런 모임이었는데 서울에서도 만민공동회를 했지만 평양에서도 만민공동회를 할 때 19살짜리 안창호가 거기에 연사로 나섰어요. 안창호 선생의 생애 중에서 19살 때 평양 쾌재정에서만 발표한 연설은
유명합니다. 누가 써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도 수백 명, 수천 명의 평양 시민들을 감동케 했고 그 연설을 듣고 나중에 독립운동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연설을 잘했어요. 연설이 그냥 흥분하고 책상 두들기고 하는 식이 아니라 설득조, 감동조, 진실 이런 것을 가지고 연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만민공동회 청년 간부로 참여를 해서 본격적으로 개화운동, 공화주의 운동 그러다가 그 수구파의 탄압으로 쫓겨서 고향으로 이제 몰래 도피했습니다. 24살 때 앞서 소개했던 이혜련하고 나라의 최초의 근대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중원에서 이혜련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한 다음 날 부부 동반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서양 문물을 배워야 되겠다. 일본이 이미 서양 문물을 배워가지고 우리를 침탈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고루한 유학 사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켜보면은 그때가 24살 때인데 별로 돈도 없고 자기 부인을 갓 결혼한 부인을 데리고 미국행을 한다는 게 보통 용기가 지금은 고등학생만 중학생만 돼도 해외여행을 할 수가 있는 시대지만 110년 전 100여 년 전에 갓 결혼한 부부가 여비밖에 마련하지 못한 처지에서 해외로 신문명 공부하러 간다는 것은 도산이 아니고는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하와이 근해에 이르렀을 때 선상에서 도산이라는 호를 짓습니다. 하와이가 그 섬이죠. 외로운 섬이지만 수억만 년이 지나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섬, 섬도자, 외산자, 섬과 산, 태산준령. 섬은 아무리 심한 파도에도 침몰되지 않고 태산은 아무리 험한 비바람에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섬과 산을 합해서 도산이라는 아호를 정하고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도산이라는 호를 사용을 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는 부인을 학교에 보내고 본인은 오렌지 농장에서 농사 일을 거둘면서 그리고 단순히 노동자로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1900년을 전후해서 조선 사람들이 미국,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에 노동 이민을 많이 보냈습니다. 미국이 원래는 중국 사람들을 노동 이민을 많이 시켜서 힘든 노동을 중국 사람들을 시켰는데 중국 사람들이 지나다 보니까 좀 게으르고 그리고 이제 자칫해서 패거리 싸움을 하고 그래서 그 중국 사람 대신에 조선 사람들이 근면하고 성실하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많이 그 이민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하와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는 한국인들이 노동 이민 온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친목회를 만든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친목회. 이것이 미국에서 도산이 처음으로 조직한 친목회인데 이 조직이 나중에는 한인회가 되고 지금도 한인회가 남아있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그 회장의 피선이 되고 그랬는데 미국까지 흘러간 우리 노동자들 중에서 좀 이제 사람 중에서는 뭐 어느 나라 사람도 다 그런 경우가 있죠.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동포 간에 싸움질을 한다든가 모략 중상을 한다든가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도 다 있기 마련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 화해, 화합, 친목 이런 덕목을 유지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친목회를 만들고 이 친목회를 발전시켜서 공립협회, 한인 공립협회 나중에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했죠. 이 공립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던 해에 공립신보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립신보를 만든 겁니다. 이런 역할들은
어찌 보면은 참 혼자서 대단한 역할을 한 것 같지만 본인들은 물론 우리 동포 노동자들이 많이 도와준 덕택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그런 의지와 결단, 애국심, 독립심 이런 게 없으면은 가능하지가 않죠. 부인하고 갓 결혼한 부인하고 거기까지 갔으면은 돈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도사는 우선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공립신보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듣다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졌지요. 그래서 국권이 일제에게 빼앗기고 우리 동포들은 엄청난 희생자를 내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1907년 미국에서 하원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신민회, 한국에서 신민회를 만들고 이 신민회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의 기초를 만들고 해외에다가 무관학교를 만들기로 하고 이런 역할을 한 다음에 190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청년운동 단체인 청년학우회를 창설합니다. 그러니까 도산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만든 게 참 많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청년학우회를 만들고 그 무렵에 1909년 하면은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도에서 처단한 그 해지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그해 10월 31일 날 안중근 의사 배후 조종을 했다라는 협의로, 그러니까 성씨가 같아서 누명을 썼던 것 같은데 전혀 사실하고는 다르지만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 배후 협의로 체포돼 가지고 2달 동안 일본 헌병대, 용산에 있는 헌병대 구치소에 끌려가서 2달 동안 고생을 하고 풀려났는데 1910년 마침내 일제가 우리 대한제국을 병탄을 했죠. 바로 직전에 국내에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1910년 3월 달에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하고 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명한 그 국가라는 노래를 지었지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국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중국 청도에서 청도회담 앞으로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략을 세우는 청도회담을 마치고 북경 상해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갑니다. 러시아 땅 블라디보스톡 해삼이죠. 마침내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지들 모아가지고 독립운동 방략을 세우고 그 다음 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이제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막노동을 하고 국내에 있는 어느 독립운동가 한 분이 병원에 시달린다고 편지를 받고는 6개월간 막노동을 해서 또 상당한 돈을 벌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그 신의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한인 국민회 이제 여러 가지 조직 단체를 다 통합을 해서 대한인 국민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에 기여를 하고 1913년 앞서 말씀드렸죠. 흥사단, 지덕체를 갖추는 흥사단을 만들어서 조직을 확대하고 그리고 1919년 3월 9일 날 미국에서 국내에서 3.1운동, 3.1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3월 13일 날 대한인 국민총회 중앙총회를 긴급히 소집을 해서 임시정부를 세우자. 임시정부는 미국보다는 상하이가 위치로 봐서 좋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고 상하이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 때 내무총장 그리고 국무총리 서리, 내무총장은 실질적으로 임시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이었고 그리고 서리는 아직 국무총리로 선임된 이승만 박사가 미국서 상하이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서리를 맡아서 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분이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때 임시정부를 만들 때 백범 김구 선생을 경무국장으로
청구한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어요. 안창호 선생 여동생하고 김구 선생하고 혼담이 있었다는 얘기를 아까 잠깐 했죠.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여동생하고 혼담이 있었던 남자라고 해서 김구 선생을 경무국장으로 시킨 건 아니었어요. 김구 선생은 국내에 있을 때 수치다를 죽여서 일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탈출해서 다시 독립운동을 하고 백오인 사건에 구속이 돼서 4년, 5년 감옥살이를 하고 그런 투철한 독립운동가인데 본인은 임시정부를 지키는 경비원, 수의가 되겠다. 그걸 도산 선생이 그 인격, 능력, 겸손함 이런 걸 보고 경무국장으로 청거를 한 거죠. 임시정부를 세워놨는데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에서 자금은 끊어져 버리죠. 그리고 미국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있으면서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단체들로부터도 독립자금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 박사 초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겸 국무총리를 했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가 탄핵이 되면서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미국 교포들이 보낸 독립자금, 독립성금을 이승만 쪽에서 다 챙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상 임시정부에서는 중국인들, 중국인 수의, 중국인 통역관 이런 월급도 못 줄 처지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는 상당히 난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됐다가 나중에 함께는 이제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 쪽 계열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하면 북한 쪽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는 그런 쪽 북한하고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도 전이지요.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졌던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독립운동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이승만, 초대 국무총리는 이동휘라고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은 내무총장이고 임시 국무총리를 하다가 이제 이동휘가 들어오기 때 선생이 와서 그 자리를 물려주고 내무총장을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임시정부는 이승만 박사를 탄핵을 해서 쫓아내고 사회주의 계열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사분오열이 되면서 크게는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개조파는 임시정부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지지하고 있으니까 개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끌고 나가자는 세력이 개조파고 그건 이제 김구 선생이라든가 한독당 계열이고 창조파는 임시정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헐어버리고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자. 그리고 외교론이라든가 실력 양성론을 버리고 무장투쟁론을 벌리자. 그리고 임시정부 본부도 상하이에 있지 말고 만주로 옮겨서 국경하고 가까운 데서 일제와 싸우자. 두 쪽 다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크게 갈라져서 혼란, 경론, 분열 이런 상태를 벌이고 있을 때 도산 선생은 국민대표회의 그러지 말고 다 뜻을 함께 모아서 국민대표회의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에서는 당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유일당 운동을 통해서 좌우, 진보, 보수, 지역, 종교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나가 되자 이랬던 것이 국민대표회의 소집이었고 유일당 운동이었는데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 선생이 이제 책임을 맡아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창호 선생은 192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그 수양동맹회, 동우고락부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합해서 수양동우회로 통합을 합니다. 수양동우회는 안창호 선생이 만든 또 다른 독립운동 단체 그야말로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수양동우회 친목단체처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독립운동 단체였죠. 춘원 이광수 이런 사람도 회원이었고 꽤 기여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변절을 해서 수양동호회 자체가 변절의 대상이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안창호 선생이 만들 때는 대단히 그 친목과 독립운동을 함께하는 그런 애국단체였던 겁니다. 1926년쯤 되면은 일제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을 때에 안창호 선생은 하나의 대안으로 몽골 지역에다가 이상촌을 건설하겠다. 모든 이념, 출신, 지역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함께 거기 가서 수양을 하면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을 하자. 새로운 무장투쟁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몽골까지 갔는데 국내에서 돈을 보내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일제에 체포되고 그러면서 꿈을 또 이루지 못했죠. 실제로 당시에 그 만주에서는 우당 이회영 선생 일가가 전 재산을 팔아서 만든 신흥무관학교가 한 10년 동안 3,500명 정도의 군관을 키우고 그 군관들이 나중에 독립군, 광복군,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이런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만약에 몽골 지역 어디쯤에 이상촌 같은 게 건설이 됐다 그러면 그에 못지않는 역할을 했을 수가 있었는데 자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황골 탈퇴를 통해서 새롭게 지도체제가 형성이 되고 김구 선생이 1932년 비밀리에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서 그해 초에 일본의 이봉창 의사를 밀파해서 일본 왕을 폭탄을 던졌다가 맞지 않았고 그리고 4월 29일 날 윤봉길 의사,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날이 일본 천장절, 일본 왕 생일날이었는데 일본 요인들, 일본 주중 대사, 일본군 만주 중국 총사령관 이런 자들을 죽였지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혈안이 돼서 붙잡으려고 했을 때 도산 선생은 어느 청년들하고 사전에 몇 월 며칠 날 누구네 집에 가기로 거기서 연설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집을 갔다가 정보를 알고 들이닥친 프랑스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일본 경찰에 넘겨진 겁니다. 그때가 1932년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이미 상하이를 다 빠져나갔는데 일제가 엄청난 현상금을 내놓고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법이고 나발이고 없지요. 프랑스 조개면은 프랑스의 영주권이 프랑스의 주권이 미치는 곳인데도 무단히 들어와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안창호 선생은 청년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갔다가 거기서 체포돼서 1932년 6월 7일 날 일본 배에 태워서 국내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혹독한 고문, 취조, 수세 끝에 치안유지법 위반 협의로 4년 실형을 받고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하고 이곳 대전에 있는 대전 형무소에서 2년 반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때 일본 간수들도 탐복을 할 정도로 신앙생활, 독서 이런 게 열중을 했죠. 그러다가 풀려나서 1935년 가출옥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풀려나서 1938년 1월 달에 치안유지법 협의로 구속이 돼서 몇 달간 고생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다시 풀려나서 1938년 60세 때에 경성대학 부속병원에서 간경화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큰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감옥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1962년 건국훈장, 공로훈장 1급을 추서를 했죠.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내외를 오가면서 자신과 가족을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조국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우리 서울 강남 도산공원 거기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이 세워져 있고 기념 비문이 적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일제의 침략에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60평생을 구국운동에 바친 위대한 애국자다. 한국 민족은 인류의 모범이 되는 최고 민족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자아혁신과 국민의 품격 향상을 위해 힘쓴 민중교화의 지도자이기도 하다. 무실역행, 빈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 무실역행, 인격혁명과 대공주의 사상으로 민족의 지표와 역사의 진로를 밝힌 탁월한 사상가이고 이상촌 건설과 사회개혁의 산업진흥과 교육건설로 100년대계의 경륜을 보여준 훌륭한 성각자다. 진실과 사랑의 실천으로 위대한 인격을 갈고 닦아 국민의 사표가 됨에 모자라지 않는 지도자다. 선생은 결의의 등불이요 나라의 자랑이다. 이런 것이 동상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을 때 면회 온 사람들이 위로를 하니까 왜 나만 위로하느냐, 너네가 감옥에 가서 갈 정도로 독립운동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나이 든 사람만, 지금은 60세면은 장년에 해당하지만 그때 60세는 할아버지 꼴이죠. 왜 나이 든 나한테만 위대하다고 칭찬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 주위에서 우리나라에는 인물이 없다고 한탄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인물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던 도산 선생이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왜 자신이 인물 될 공부를 하지 않느냐.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몸을 닦고 학문을 익히고 건강한 체질을 갖추고 이상을 꿈꾸고 경륜을 키워서 인물이 될 생각을 왜 안 하느냐.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주어도 해당하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산 선생의 드높은 인품, 능력, 업적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는 투사와 신사, 신사와 투사를 겸비한, 쉽지가 않지요. 마치 둥근 삼각형처럼 둥근 삼각형이라는 그 형형 모순이 있듯이 투사와 신사는 잘 어울리지 않은 배합이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은 투사이면서도 신사, 누구 못지않는 독립운동, 강경투쟁, 무장투쟁론자이면서도 그 심성은, 품격은 항상 신사처럼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랬던 분. 그만큼 선생께서는 위대한 인품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 그런 속에서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은 영역이 많아지고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진행형이고 미래의 가치로도 손상이 없는 도산 정신, 도산 사상, 대공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흥사단 이런 모든 선생께서 남긴 유업은 지금 우리들이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보배로운 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우리 독립운동가 8분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